권노갑 고문,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의 탈당이 내일 있죠. 그리고 그 민진모 어떻게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민진모의 최원식 의원도 결국 탈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탈당이 하여튼 계속되는 거죠. 지금 이 어디까지 탈당할지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뭐 내일 일단 예고되신 분은 이제 누구죠? 최원식 의원님이고 오늘은 이제 김관영 의원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동교동계 좌장격이신 그 권노갑 그 상임고문께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권노갑 상임고문께서는 뭐 일단 본인이 일단 이 야권 분열에 대해서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일단 본인이 나가서 뭐 어딜 간다, 어느 당에 합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권의 향후의 또 통합을 위해서 걸음마 역할을 하시겠다, 마지막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혹시 저 강의영 부대변인 다음 주쯤은 또 당적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조배수 의원, 지금 이런 거 야권의 어떤 분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재정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야권의 이제 재편이다. 재편.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노갑 고모님은 상당히 굳은 의지로 당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탈당을 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교동계는 연로하시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기반인 호남을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탈당한다는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선을 긋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남 민심이 그만큼 이제 떠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뭔가 이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탈당 사태에 대한 속도를 더 내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더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새로운 야권 통합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정치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철수 의원 탈당 직후에 이제 문병호 의원 탈당할 때 대개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은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 탈당 러시가 계속 이어지면 그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류근찬 전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을 비난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좀 거칩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다 보도가 된 거니까 SNS에 다 올라간 거니까요. 안철수는 시집 안 간 처녀 때는 신선해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두세 번 시집 갔다가 과수가 된 걸레가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KBS 뉴스 앵커 출신이시고. 저도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랑 같은 상임이라고 잘 아는 선배님이신데 좀 직설적이고 다혈질이시긴 합니다. 근데 참 같은 정치인으로 좀 심했던 표현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기분이 나쁘죠. 왜?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두세 번 결혼한 사람은 뭔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나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망언이 있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꼭 여성이 두세 번 결혼한 거하고 비교를 하는지 좀. 뭐 할 말 없어요, 차명진은? 의원했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네. 또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양반 얘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아까운 천파 시간을 왜 이런 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전해드린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굳이 왜 이걸 또 소개하십니까? 참. 하여튼 제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일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때로는 죽기 살기로 상대 실수로 뭐 이렇게 치러지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이번 선거만 이기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고요. 아까 이 새누리당 쪽의 인재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신선미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야권 쪽도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 인재 영입 과정에서 어쨌든 크고 작은 인재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한상진 창당위원장이 인재 검증 시스템을 빨리 재정비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리더 안철수 의원의 이 인재에 대한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예. 일단 이번에 이제 1차적으로 영입 인사 5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절차를 쭉 보니까 되게 급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몇 시까지 와라 해서 이제 아침 11시에 반에 통보해가지고 뭐 이제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이제 그 영입을 일부 인사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취소된 인사 중에 한 분이신 그 허신행 전 네. 농림부 장관께서는 자기가 인격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좀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사 참사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소위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나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촉박한 시기에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일단 옛날에 어떤 명성과 이것만 보고 모셔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또 다른 거예요. 이 허신행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는데 떳떳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엄청난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영입 취소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각 당의 현재 성적을 매겨보면 네. 더민주당인가는 제가 볼 때 한 C약점. 그래도 처음에는 잘 했어요. 소위 친노 색깔을 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에서 A로 올라가는가 싶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김선현 교수입니까? 예. 김선영. 예, 위안부 할머니들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논문 베낀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그냥 있어가지고 막판에 탁 C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은 제가 보면은 뭐 아주 큰 대언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정치권이 싫어하는데 저 종편 스타들 저 정도면은 괜찮다. 저는 B 학점 정도 두고 안철수 당은 네. 저는 F라고 봐요. F. F다. 하자 있는 사람 데리고 왔다가 또 하자 없는 사람을 마치 하자 있는 것처럼 금방 내쫓고 저 누구입니까? 한명숙 씨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 났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법원이 정치화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헌정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도 똑같이 헌정무시한 거예요. 법원에서 3심 거쳐가지고 무죄 판결 난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는 이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F 학점이에요, 이건. 자, 물론 나아지겠죠. 예, 조배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소명 절차를 줘야 되는데 그런 소명 절차 없이 그렇게 급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겠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골고루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은 부분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선현 그 부분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게 홍보위원장인 손혜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유영 대변인이나 우리 조배수 의원이 조금 성급했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 이러는데 정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승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게 선거를 앞두고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승부수가 되는 건데, 이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냥 그렇게 서둘러서 뭐 정말 이렇게 해갖고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사과할 이런 정도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는가? 하여튼 저는 그 점이, 아무리 선거가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창당 작업이 엄청나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가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영입이야말로 제일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승부수인데 앞으로 뭐 1차, 2차, 3차 영입들을 하겠죠, 각 당이. 그런데 1차 영입만큼 중요한 승부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요. 무슨 글쎄요. 제 표현입니다. 이건 아마추어죠.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비노라는 명분을 잡고 호남이라는 기반을 잡았는데 이거는 성공했어요. 네. 이 큰 두 가지를 잡아놓고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 이 사람 영입하는데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진짜 자신의 철학이 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그러면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예, 말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뭐 지지층 플러스 선거 때 내놓는 인물과 정책, 인물과 네.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 인물이고요. 네. 인물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또 갈증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인물을 내놔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데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2달 전부터 사실 준비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두로 뭐 이제 뭐 그림을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제 또 소명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재를 막 끌어오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막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정당들이 그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자기 정당 내에서 지금 우리가 40대 캐나다 총리나 30대 뭐 유럽의 어느 장관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요 20대에 정당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20대부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쭉쭉 올라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을 정당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의 알겠습니다. 학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좀 다른 문제 한두 가지를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더민주당 쪽에서 여전히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것 같고 또 영입도 일부 긍정 평가를 받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하여튼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손학규 전 고문 또 정동영 전 최고위원이라도 좀 당에 복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선대위원장을 이제 모셔야 된다. 예. 이런 공감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럼 두 사람이 선대위원장 후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된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네. 한번 거론이 됐던 걸로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론 수준이고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손학규 그런 수준이 대표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네네네. 참 그러니까 올 것 예. 같냐라고 하는 대답이 뭐 마치 거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저희들이 정중하게 제안을 아예 드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수준이 이제 언론에 좀 많이 알겠어요.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근데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쪽에서 또는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당 쪽에서 정동영 전 최고위원이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왔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신당에는 함께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동영 그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찾아갔는데 그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은 형제지만 네, 더 이미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 그렇죠.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참여를 한다면 신당에 합류를 할 것이다. 참여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1월 말까지는 좀 숙고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1월 말경에 아마 최종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참여 쪽입니까? 불참 쪽입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참여 쪽으로 조금 네, 더 네, 무게를 네. 둔다. 저는 안 될 거로 예. 봅니다. 왜? 정동영 전 최고는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으로 많이 간 분이에요. 지금 정동영 최고의 칼라는 제가 볼 때는 정의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 국민의당에 갑니까? 그래서 칼라가 안 맞아서 안 될 거다. 만약에 이분이 국민의당에 가려면은 본인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될 거다. 그다음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제가 볼 땐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분은 대권밖에 지금 무슨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자기 목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뭐하라고 실권도 없는 상임위원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그래서 저는 네. 손학규 고문은 지금 타이밍이 알겠어요. 아닐 거다. 저는 예. 손학규 고모님 같은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는 개입을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생각합니다. 정동영 전
의장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김성수 의원께 드립니다. 예. 지역 지금 양주 동두천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 어제는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내일 모레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를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가 지금 예견돼 있습니다. 예, 우선 아무래도 한강 이북의 접경 지역에 해당되니까 지역 민심이 어떤지 또 이 대통령 담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는 뭐 대통령 담화가 아주 강경하게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 예. 사실 뭐 한반도에 그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네. 동북아가 가장 세계의 큰 하약고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한테도 핵무장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비핵화를 하기 위한 예. 강경한 담화를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하실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씩만 이제 기회 드릴게요. 예. 일단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위기를 몰고 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은 엄중히 규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어떤 안보 무능, 정부 능력의 부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배수 의원. 저는 이 부분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대북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체제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네.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북한의 핵은 미 제국주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거예요. 그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서 우리 남한에서는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저 핵무기를 저렇게 남한보로 만행하는 저 북한의 정권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북한 인권법을 빨랑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딴짓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전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